자, 그 다음에 이제 FTX 파산. 이거에 대해서, 일부, 오늘 뉴스 공장에서도 제가 중간에 내용이 좀 일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문자도 넣고 그랬는데, FTX라는 게 이게 거래소 아니에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우리가 증권거래소 이런 것처럼요.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 FTX가 이제 세계 그러니까 2위, 3위 거래소 거래 규모에서 바이낸스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이 거래 규모가 큰 거래소 아닙니까? FTX라는 데가요. 이게 퓨처스 익스체인지인가 뭐 이렇게 뭐 간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그런 뜻을 갖고 들었는데 하여간 FTX가 거래소잖아요. 암호화폐 거래하는 코인 거래하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건 거래소 파산입니다. 암호화폐 파산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요. 암호화폐는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소위 과거에는 뭐냐면 국가 주도의 중앙 집중적인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화폐는 권력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는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은행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갔고 그게 이제는 뭐냐면은 저는 추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분권화되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화폐가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같이 공존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소위 디지털 문명이 전환과 디지털 문명 전환이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업 문명이 도시 중심의 산업 문명이 영국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한 300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거래소는 보게 되면 중앙 집중적인 거래소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거래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자기들이 그 결제 저것도 자기들이 그 통제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권한이 집중됐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 때 했던 게 바로 뭡니까요? 분권이죠. 견제지요. 그래서 주식거래 같은 경우는 예탁결제원이 독립돼 있잖아요. 거래소가 그러니까는 주식 같은 거 보유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탁결제원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객들의 그 주식을 거래소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할 수 없게 해놨잖아요. 거래소가 그러니까 자기 거래도 못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규제를 그러니까는 기피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방치를 한 거고 한국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가 좀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요.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거래소가 암호화폐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탈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부 계속해서 이쪽 세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단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착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정착된 화폐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은요.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진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없어진다고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절대 안 없어진다고. 거기다가 이번에 FTX 파산이 되니까는 이걸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금융위기 리먼 사태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오바예요. 오바입니다. FTX 파산이 그러니까 많은 손실을 가져오긴 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위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요. 코인판 리먼 사태다. 코인판 엔론 사태다. 예? 개미 투자자들 FTX의 이 FTT를 가지고 있는 투자들 돈 날릴 가능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높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캐나다 연금도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예? 싱가포르 국부펀드. 이거 유명한 데잖아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도 여기 돈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는 루나 사태하고는 다른 겁니다. 루나 사태하고 FTX 사태는 성격이 달라요. 여기에 뭐 해치 펀드들도 많이 이제니까 손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게 금융권 전체 위기 확산 우려가 있다.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오버하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 났어요. FTX 이 붕괴가 도미노 효과를 갖을 것이다. 거래소와 관련돼 가지고 도미노 효과는 갑니다. 여기도 바로 그러잖아요. 크립토 익스체인지. 예?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도미노 효과를 이게 방아쇠를 당길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이게 소위 리먼 사태처럼 그런 결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비약입니다. 비약이에요. 자, 이거를 좀 이제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비교하는 이제니까는 이게 이 바이낸스에 중국계 누굽니까? 이 CJ라고 돼 있지만은 CG라고 돼 있지만은요. 예? 이거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거래소의 이 붕괴가 도미노 효과가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익이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즐기는 측면도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 독점적인 이 위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자, FTX가 거래소인데 거래소에서 토큰을 발행했죠. 그게 FTT입니다. 그러니까 FTX에서 발행한 토큰이다 해서 FTT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그러니까는 한 80달러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예? 갔다가 어제자로 그러니까 한 1불 82센트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슈주거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11월 8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폭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게 뭐냐면 이 FTT는요, 이게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토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유틸리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개인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걸 유틸리티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요? 이걸 결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거래를 했어. 그러면 이제 너한테 얼마가 옮겨갔어. 예? 네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어 계좌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세계에서는 한국 돈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 계좌 같은 경우 달러로 뭐 이렇게 가듯이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FTX에서 거래되는 토큰들에 대해서 토큰들의 그 가치라든가 권리 이전 이런 것들을 매개해주는 토큰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인 겁니다. 그게 FTT인 거야. 왜? FTX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운영하는 거래소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토큰을 만든 거야. FTT라는 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샘 뱅크맨 프리드라는 젊은 친구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수학 컴퓨터공학 뭐 이런 걸 이제 전공한 친구 같은데 알라메드 리서치라는 것을 2017년 말에 이제 창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퀀티터티브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게 통계라든가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융 투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전문의 이런 투자회사를 만든 거죠. 알라메드 리서치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알라메드 리서치에서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를 2019년 5월 달에 개장을 한 거예요. 예? 개장을 하고 여기에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FTX에서 발행한 토큰으로서 FTT를 발행을 한 거예요. 이게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루나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뉴스 공장에서 공장장은 담보를 한 것이 가치가 없는 걸 담보로 한 아주 굉장히 의아하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데가 이런 데 투자합니까?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바보입니까 그들이?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최초의, 그러니까 최초이자 가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그 정신을 담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제대로, 그러니까는 그 정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어요?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가치가. 예? 그 실질적인 가치를, 그러니까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코인으로서 가장, 그러니까는 그 효과성이 큰 게 이더리움이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한번 봐보세요. 얘네들의, 그러니까 FTT의 가치는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겁니까요? 이거 거래소다 보니까는 거래소에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생기잖아요. 거래 수수료 받잖아요. 거래 수수료. 수입이 뒷받침된 거예요. FTT는, 그러니까요. 네? 수입이. FTX는 내가 이 거래를 해주고 거기 수수료를 받을 게 아닙니까? 그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크든 적든 간에. 예? 그런 점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 거예요. FTT는요. 뒷받침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틸리티 코인이다 보니까 가치가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소위 스테이블 코인처럼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를 발행을 했을 때 이 가치가 형성되는 거는 기본이 뭐냐? 이 FTX의 수입인 거예요. 수입.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샘 뱅크맨이 소위 말해서 투자금을 유출한 거 아닙니까? 투자금을 유출을 해가지고 이걸 매수를 한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FTT. 그러니까 이 토큰 가치도 상승할 게 아닙니까? 토큰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가지고 있는 토큰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금들을,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대출도 하고 오는 거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위험자산에다가 투자.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겠지만 주로 더군다나 뭡니까? 선물 거래도 많이 이제 하는 곳이잖아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어. 예? 근데 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는 이게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뭐냐면은 올해부터 주가라든가 금융자산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자기들이 보여주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을 게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준비금이 고갈된 거야. 준비금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 그 준비금을,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FTT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별 문제가 없이 했던 거예요. 이 가치가 하락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사업 확장을 한 거 자체가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 집중적인 FTX가 이 거래소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짓을.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일반적인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런 짓 못한다고요. 증권거래소는. 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투자했을 때는, 그러니까 잘하면 돈을 엄청 벌 수도 있지만은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날리게 되면 문제는 FTT의 가치가 붕괴돼 버린다니까. 그렇죠? FTT 가치가 붕괴되잖아요. FTT 가치가 붕괴되면 FTX가 붕괴되는 거죠, 뭘. 예? 거래가 뒷받침 안 되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을 구했는데, 바이낸스라고 여러분들 뭐 거래소 1위 규모가 FTX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2019년 말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작년에 7월달에 여름에는 투자를 해소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소위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자기들이 바이낸스가 발행한 토큰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FTX가 발행한 FTT로, 그러니까 이걸 해소한 거예요. 현금으로 해소한 게 아니라요.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돈을 엄청 날린 것 같아. 예? 날린 것 같으니까 FTT 가치가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예? 줄어들다 보니까 FTT 가치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7일부터 FTT 자기들이 그 받은 FTT로 자기들의 바이낸스가 발행한 토큰하고 FTT를 합쳐서 21억 달러를 그러니까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FTT를 그러니까 현금화한 거죠. 예? 이게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들 손실을 볼 테니까는. 예? 그러니까 FTT가 대규모로 그러니까 이게 저기 거래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코인런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바이낸스가 뭐냐면 잠깐이지만은 FTX인데 내가 인수해 줄까 했는데 이걸 그냥 이게 가치가 너무 폭락하니까는 이걸 포기를 한 거죠.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만약에 그냥 그러니까 자기 거래소만 사업만 했으면은 충실하게 했으면은 이 문제 안 생겨요. 그 대신 뭐냐면 FTT의 가치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평가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소의 그러니까는 성장과 비례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FTT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금을 투자받은 유치금을 가지고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토큰 가치 상승도 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또 토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우리가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데 막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투자가 손실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야. 거래소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왜 그러냐? 거래소가 완전히 누가 그러니까 거기에 간섭하는 기관도 없고, 예? 규제하는 기관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탐욕이 여기 개입되는 거죠. 원래가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선물 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했던 데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거래소가 이렇게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거래소라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산 거래소들처럼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한을 그러니까 이제 분산시켜야죠. 권한이 이게 집중되지 않도록이요. 예? 즉 뭐냐면은 FTT 고객들이 맡긴 그러니까 이 코인들을 여기 거래소가 갖고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가 고객들의 코인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동원했다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고객들의 코인까지도 그러니까요. 왜? 자기들이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야. 자기들이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증권거래소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고객의 그 주식을, 고객의 보유 계좌를 있는 주식을 그들이 거래소가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잖아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걸 규제를 해놨으니까요. 못하게. 예? 그래서 예탁 결제원으로 다시 이걸 분리시켜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앙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거래소는 완전 중앙화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전통적인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이 비대칭성이 사고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래소 시스템을 그러니까는 규제를 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는 그 암호화폐 생태계하고 코인 생태계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거래소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탈중앙화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소의 문제인 거예요. 거래소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이 만든 하나의 저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리먼브러스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당국이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방치해 놓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규제를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 봄부터 이거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때도 사고를 일으킨 게 이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곳들. 그게 소위 말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개별 이 점대점이 그러니까 서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오버 더 카운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클린턴 마지막 임기가 2000년이거든요. 클린턴 정부 때 금융규제 엄청 해체합니다. 예? 해체를 해요. 2000년에 뭐냐면요. 그 상품 선물 현대화법이라는 게 통과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규제해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그 리먼 브러스가 파산할 때예요. 리먼 브러스는 파산시키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메릴 린치는 그러니까는 메릴 린치는 구제를 하고 AI 아니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인수시키게 하고 막 오락가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리먼 브러스가 얼마나 우리가 위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부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이 장외 파생 상품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규제 바깥에 있었으니까요. 규제 바깥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게 그 리먼 브러스가 그렇게 커다란 그러니까 이걸 파산시켜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잖아요. 빙산은 그러니까 이 그 물 밑에가 엄청나게 더 이제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산시켜 보니까는 부실 자산이 그냥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데 그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 은행이나 모기지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해주게 되면은 이 자산을 그러니까는 특수목적법인들한테 이걸 넘겨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담보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CDO라는 상품 제가 그 만드는 법 제가 소개했었죠. CDO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다시 또 팔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CP를 발행하거나 RP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예? 신용평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용을 부여해주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보험상품으로서 CDS, 신용파산수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막 했는데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이 규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인 거야. 규제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SEC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규모가요. 이 규모가 이 장외 파생 상품 OTC 디라이버티브라는 게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뭐냐면은 이게 그 2009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는 미국만 하더라도 한 450조 달러더라. 예?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450조 달러더라. 예? 거기에 이제 CDS가 많이 거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그 했었던 알란 그린스펀이 2002년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The issue of regulation and disclosure in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market 이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밑에 빨간색 박스로만 제가 요약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요.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것은 이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 이 시장에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it is potentially damaging 잠재적으로 오히려 해악적이다. 그래, 장외 파생 상품은 얘네들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규제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해악적인데 해악적인 이유에 특히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undercut innovations in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에서 혁신을 그러니까 이것을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그러니까는 이 그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걸 반대하고 막 이랬었어요. 클린턴 부시 정부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위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박스로 빨간색 안에 allow voluntary regulation 자발적 규제에다가 그러니까 맡긴다. 예? 금융회사들이 지네 스스로 그러니까는 알아서 가게. 예, 자기들이 위험 상품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위험 상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금융이라는 건 제가 뭐랬습니까?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었잖아요. 이들은 뭐냐면은 그 위험성보다도 수익성에 더 꽂히거든요. 수익성하고 위험성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위험성은 안 보는 거죠. 외면하고 수익성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위험성이 있는 건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규제의 사각지대를 엄청 만든 거예요.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SEC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여기서도 바로 그러잖아요. 오버 더 카운터 그 신용파산 CDS와 관련된 장외 시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복잡한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전 세계의 그 금융을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기관들을 얽혀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예?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전반기 2008년도 그러니까 이 앞에 전기 말이니까 6월달 기준으로 CDS의 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55조 달러. 55조 달러. 예? 이게 미국의 2008년 GDP가 15조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4배에 가까운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많았었고 여기에 특히 뭐냐면은 이것들을 주로 취급하는 CDS라는 상품을 취급했던 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G 아닙니까? 보험회사가 이 금융상품에도 그러니까 보험상품 만든 거 아닙니까? CDS를요. 그 여기에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 CDS를 얼마나 팔았냐면 4,400억 달러 얘 한 회사가 이렇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4,400억 달러 규모의 그러니까 이걸 보증해주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AIG 파산시키려다 파산 못 시킨 이유가 AIG 파산시키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대형 은행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는 그것이 보증해준 CDO 상품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고 다 파산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AIG에다가 구제금융 투입했던 거 아닙니까? 국유화했던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요. 그 이유가 이 CDS규모라든가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왜 파악을 못했느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에 대해서 금융은 되게 거래가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 이거 다 금융 당국에 이게 다 이제 기록에 남거든요. 이게 국제결제은행이 2008년 연말에 11월 달에 추산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가 전 세계 뭐냐면 684조 달러. 엄청난 거잖아. 684조 달러면요. 전 세계 GDP의 몇십 배입니다. 네? 684조 달러나 됐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물론 CDS가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규제 바깥에 파악이 안 되는 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만큼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충격을 막기 위해서 막으려다 보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막 대규모로 돈을 프린트한 거예요. 이거 뒷수습하려고.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CDS를 가지고 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제가 CDO 상품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얽히고 설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CDS 가지고 내가 다 이게 보증이 돼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막 했던 거예요. 그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엄청나게 CDO 거래를 한 거죠. 예? CDS도 거래를 하고. 예? 그 결과 그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코인 FTX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 싱가포르 국부펀드도 있고 캐나다에 그러니까 펀드 연금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큰 투자자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은요 이게 금융 시스템에 붕괴에 영향을 미칠 정도 아니면요 이 연준이 개입 안 합니다. 연준이 개입 안 해요. 예?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셧다운 시킬 정도의 얘기가 아니면요. 지금 봐보세요. 이 와중에도 뭐냐면 이게 전체 코인의 시장 가치거든요. 전체 코인의 시장 가치인데 전체 코인이 가치가 그러니까 이번에 충격에서 한 71% 가장 정점에 비교해서 71%는 하락한 거예요. 71%는 하락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연말 대비해가지고요. 하락했는데 올해 주식은 그러니까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30% 안팎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 2배 이상이 하락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75%, 이더리움도 73%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코인의 이 규모가 8,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전히요.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이게 파산이 아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용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지금 뭐냐면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이게 전념이 될 가능성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물론 금융회사들 일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해치펀드 형태로 해가지고 투자한 경우도 있지만은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리먼 브러스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는 이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그러니까 연결되었듯이 되지 않으면요. 연준이나 정부의 개입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루나하고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요. 이건 폰지 사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코인이에요. 이거는요. 가치가. 지네가 그러니까 발행한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사들여가지고 가치를 끌어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이거는 그러니까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요. 이번에 FTX는 중앙 집중화된 그러니까 거래소 시스템에 이게서 이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는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신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지들이 뭘 하고 앉았는지, 예? 고객의 코인을 가지고 뭘 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장치가 부족한,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가져올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암호화폐 생태계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니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외부의 간섭을 끌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규제 틀이죠. 예? 아니면 이제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것은 이게 분산적이기 때문에 거래소도 분산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코인을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래소가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 거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소위 자기 자본 거래죠. 예? 내부자 거래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이제 이런 규제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코인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을 따로 이제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이런 거라든가, 예? 그래서 이 고객의 토큰을 그러니까 이거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련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10,000명 안팎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안 된 얘기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이런 그러니까 소위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FTX 사태하고 암호화폐 파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건 거래소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중앙 집중화된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건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유틸리티 토큰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만든 친구들이 스스로 이것을 그러니까는 불안정하게 만든 거죠. 불안정하게. 예? 만든 겁니다. 그 결과라는 점에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FTX를 만든 친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FTT라는 토큰의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그렇게 위험자산에다가 이걸 활용하거나 하는 일은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왕왕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래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제발 좀 적당히 알고 투자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 가가지고 거기 창구에 있는 직원이 막 설명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뭐 이제 제가 뭐 여성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면은 절대 거래하지 말아라. 거래하지 말고 완전히 이해할 때 그 상품을 이해했을 때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토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토큰 투자도 거래소라든가 토큰을 발행한 회사라든가 이에 대해서 이해 없이 대충 그러니까 이 가치가 형성됐다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피해에 그러니까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상품은요, 제1의 원칙이 그 상품이 대해서 그 상품을 둘러싸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예? 하고 싶으면은 먼저 이해부터 하세요. 이해부터. 그래야지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예? 자기 책임하에.